동서, 어머니 실종되셨다고 하던 날 말이야. 그날 얘기 다시 한번 좀 해봐. 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애써 모른 척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순간 긴장한 듯 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응수했습니다. 벌써 몇 번을 말씀드려요, 형님. 저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힘들어 죽겠다고요. 형님이 경찰도 아니고 자꾸 물어보시면 뭐가 달라져요? 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의 말을 흘려듣고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실종 신고는 경찰서에 제대로 한 거 확실해? 작은 며느리는 이번에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했죠. 형님은 일 때문에 바쁘셔서 제대로 신경도 못 쓰시잖아요. 그럴까봐 저희가 그간의 경찰서를 얼마나 드나들었게요. 응, 그랬구나. 그런데 어쩌나? 앞으로도 그 경찰서 동선애가 계속 드나들게 생겼는데. 큰 며느리의 말에 작은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뭐? 두 분 다 바쁘시니까 저희가 대신해서 자식된 도리는 해야죠. 자식된 도리. 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지만 겨우 참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식된 도리? 그래, 해야지. 자식된 도리. 그나저나 동서, 지난달에 큰 집으로 옮겼다며? 어머님 실종되시기 전에 사업이 어렵다고 남편한테 돈 얘기도 꺼냈던데. 그런데 대체 무슨 돈이 생겨서 그 큰 집으로 옮긴 거야? 작은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생전 남의 일엔 관심도 없다가 오늘따라 무슨 궁금한 게 그렇게 많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어디서 하루아침에 큰 돈이 생겼나 싶어 궁금해서 그러지. 좋은 거 있음 나도 좀 같이 하게. 로또라도 맞았어? 작은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말을 지어냈습니다. 주식했어요. 모르고 묻어둔 주식이 있는데 그게 8배나 올랐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동서는 참 운도 좋아. 그건 그렇고 오늘 대체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큰 며느리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꼭 동서한테 소개할 분이 있어서 말이야. 아마 동서도 보면 정말 반가워할 거야. 작은 며느리가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소개할 분이요? 누구신데요? 큰 며느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손님 오시기 전에 일단 이 봉투부터 받아도. 갑자기 이게 뭐예요, 형님? 서류에 적힌 글을 보고 아랫동서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고소요? 형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서를 가요.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 어머님 팔순 여행 보내드린다고 거짓말치고는 여행은커녕 요양병원에 가두고 뒷구멍으로 재산까지 몽땅 빼돌렸잖아. 오해예요. 아시잖아요, 형님. 어머님 행방불명되고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게요. 그러게 말이야, 동서. 나도 깜빡 속았잖아. 근데 어쩌나? 여우주연상 뺨치게 노력했는데 이제 그 거짓말이 세상에 밝혀졌으니 넓은 새집 버리고 이제 감옥 갈 일만 남았네? 감옥이라고요? 증거 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럴 사람이야? 그 순간 카페로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노인을 보자마자 아랫동서는 그만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큰 며느리는 얼른 뛰어가서 어머니를 부축해 자신의 옆자리로 모셨습니다. 내 인연, 네가 감히 나를 왜 딴 곳에 버리고 그 사이 전 재산을 몽땅 팔아치웠다는 게 사실이냐? 금수만도 못한 것 같으니라고. 내 돈 도로 내놔라, 이 못된 것. 노인은 테이블에 놓인 물컵을 들어 작은 며느리 면상에 끼얹었습니다.
당황한 둘째 며느리는 물을 닦을 새도 없이 그 자리서 무릎을 꿇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어요. 정말로 다 잘못했어요. 애들 아빠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제발 딱 한 번만 애들을 봐서라도 부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큰 며느리도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동서, 세상 이치가 인과응보.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어? 인두겁을 쓰고 겁도 없이. 동서가 벌인 일이니 조용히 죄값이나 받아. 어머니, 더 들으실 것도 없어요. 그만 일어나세요. 큰 며느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혼자 남아 밀려드는 죄책감과 부끄러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 말도 못한 채 한참을 흐느껴 울기만 했습니다. 오늘 인생라디오 이야기의 주인공은 팔순맞이 효도여행을 떠났다가 믿었던 둘째 며느리의 계략에 빠져 평범한 노후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80세 임복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 임복자 할머니는 옛고향 지인과 첫째 며느리의 도움에 힘입어 가까스로 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세상 행복해야 할 팔순 여행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복자 할머니는 어떻게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녀의 기막힌 사연에 인생라디오 구독자 여러분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복자 할머니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 시절 제주도의 많은 안악들이 그러했듯 해녀였습니다. 복자의 어머니는 평생 바다를 삶의 터전 삼아 억척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날이 차가워져 발을 담그기도 어려운 계절에도 복자의 어머니는 차디찬 바닷속에서 해산물을 가득 잡아 건졌습니다. 동태처럼 얼어붙은 몸으로 배에서 내려오는 어머니를 보며 어린 복자는 엄마에게 습관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나도 해녀가 될래. 쓸데없는 소리 그만두래도 이 힘든 일이 뭐가 좋다고. 새파랗게 질린 입술로 엄마가 말했습니다. 엄마를 도울 수 있잖아. 그러면 난 좋아. 어린 시절부터 바다를 놀이터 삼아 지낸 복자에게 바다는 늘 익숙하고 친근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질을 나갈 때면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바위 틈에서 장난을 치거나 가슴까지 닿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얕은 곳에 사는 조개나 해조류 따위를 건져 엄마에게 건넬 때마다 듣는 칭찬이 어린 복자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바다에는 누구보다 해박했지만 공부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도 그녀가 해녀가 되겠다는 결심에 한몫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자의 바람과는 반대로 어머니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같은 고생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어머니는 복자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육지로 시집 보낼 계획을 단단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복자가 20살을 갓 넘기던 해 복자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네 지인의 소개로 육지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는 남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투박한 외모에 키마저 작았지만 그 남자는 주위에서 누구보다 성실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야, 남자 인물 볼 거 없다. 건실하고 한눈 안 팔고 그래서 소강 끓이고 살면 최고지. 엄마는 너가 찬 바닷물에 몸 담글 일 없는 것만 해도 좋다. 어쩌든가 남자 앞에서 여자처럼 굴고 잘 만나보거라. 그렇게 복자는 이듬해 봄 그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을 따라 통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이 운영하던 백반집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시장통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낡고 초라한 백반집이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운영하던 것을 자연스레 복자가 이어받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시장 뒷골목에서의 고된 삶이었지만 복자는 나무기둥 같은 남편의 등에 기대어 서로를 바라보며 의지하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말처럼 성실했고 다행히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비록 몸은 고달팠지만 돌이켜보면 마음만은 참 행복하고 따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복자의 남편은 겉으로는 무뚝뚝하게 보였지만 둘이 있을 땐 남모를 다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종일 시장통을 오가며 고되게 일하면서도 남편은 탐스런 곶감이 보이면 주머니 사정을 허락하는 만큼 2억이라도 사다가 아내 앞에 무심히 내려놓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그늘 아래서 복자는 더디지만 조금씩 살림을 늘리고 행복을 키워나갔습니다. 일평생 복스럽게 살라고 지어진 이름 복자. 하지만 복자의 초년우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복자야, 복자야. 아이고, 이걸 어째. 지금 너네 집 남편이. 우리 남편이 왜? 무슨 일인데? 순간적으로 복자는 불행을 직감했습니다. 아이고, 방금 사거리에서 누가 차에 치여서 대자로 뻗었는데.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백반집 남자라고. 그러니까 니네 남편 말이야. 정육점 이씨가 보자마자 병원으로 업고 뛰었어. 저기 큰 병원 알지? 얼른 가봐. 가게랑 애들은 나한테 맡기고 어서. 복자는 정신없이 달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자의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정육점 이씨가 보이자 곧장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씨 아저씨, 우리 남편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괜찮은 거 맞죠? 업고 뛰었다니 남편 다리가 부러졌나요? 많이는 안 다친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죠, 아저씨? 내 말이 맞죠? 복자는 이씨에게 대답할 새도 주지 않고 스스로 듣고 싶은 말들만 연거푸 되묻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급히 들어갔어.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지. 내야 뭘 하나. 수술 끝나길 일단 기다려보자고. 복자는 다시 한번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다쳤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복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병원 복도를 하염없이 서성였습니다. 시계가 움직이는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 했고 아예 모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제발. 이윽고 수술실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곧이어 지친 표정이 역력한 의사가 피 묻은 가운을 벗어제끼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 복자의 심장은 다시 한번 땅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복자는 의사에게 얼른 달려가 남편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 괜찮은 거죠? 수술은 잘 된 거죠? 복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는 고개를 조심스레 들었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환자분은 지금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가장 큰 문제는 뇌손상입니다. 당분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은 높아요. 지금으로선 경과를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복자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만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마음을 온통 헤집고 들어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식이 안 돌아온다고요. 그럼 식물인간이 된다는 말인가요? 정육점 이씨는 황급히 두 손으로 자기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식물인간이라는 단어는 입에서 튀어나왔고 복자의 귀에 생생히 틀어박힌 뒤였습니다. 복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입술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마도 나쁜 죄를 짓고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만난 기분이 이런 걸까? 엉뚱하게도 복자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조금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이 흐르고 수술실 문이 또다시 열리더니 이번엔 침대 가득히 무언가가 실려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복자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남편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온몸에는 알 수 없는 기계며 주사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자는 이제야 이 모든 것이 저승이 아닌 눈앞의 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터져나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남편을 만져볼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복자는 남편의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복자가 알던 뜨거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눈은 초점 없이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주저앉아 손을 놓지 못한 채 남편을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여보, 나 좀 봐요. 눈 좀 떠봐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 애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그렇게 시작된 복자의 병원 생활은 가혹한 현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남편이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의사는 말했지만 복자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언제고 눈을 뜨고 자신을 부를 것이라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에 나가 남편을 돌봤습니다. 손을 잡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의 온기를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는 없었지만 복자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으니까요. 남편 없이 가게를 운영할 수 없었던 복자는 급히 가게를 처분하고 옆 식당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이제갓 3돌과 2돌을 넘긴 아들 둘은 제주도 친정에 맡겨졌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재료 준비로 콩나물을 다듬으면서도 절고 국이 끓기를 기다리는 순간에 절고 그렇게 부족할 대로 부족한 잠을 벌충하며 복자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건 복자의 체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의 압박이 복자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게를 처분한 돈과 참모 월급으로 그럭저럭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지만 이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자의 머릿속에서는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복자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멀리서부터 남편의 얼굴이 보였는데 웬일인지 고요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은 거야, 당신? 남편은 언제나처럼 말없이 누워만 있습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무엇인가가 달랐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치고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복자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남편은 마치 복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모아둔 돈이 다 없어질 그 무렵 호련히 복자의 곁을 영영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복자에게 또 다른 상처와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이 멍하니 흘러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으나 잠만큼은 원 없이 잤습니다. 흔히 밥심이라는데 복자에게는 잠이 힘이었나 봅니다. 얼마간의 기력을 회복한 복자는 그제서야 친정집에 두고 온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다시 제주도로 가야 해. 제주도로 돌아온 복자는 해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어머니에게 그랬듯 복자에게도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물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바다는 그녀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소소하고 행복한 일상들이 조금씩 되살아났고 그 순간마다 복자는 아픈 마음을 조금씩 다독일 수 있었습니다. 복자가 그랬듯 어린 두 아들은 바다를 드넓은 놀이터 삼아 뛰어놀았습니다.
복자가 더 차갑고 더 깊은 바닷속을 드나들면 들수록 복자의 살림은 눈에 띄게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복자에게 짧은 행복과 그를 쏙 빼닮아 성실하고 의젓한 아들들을 선물했습니다. 이제부터 복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아들을 올바르게 키워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성과 희생을 아들에게 쏟았습니다. 그런 두 아들은 복자의 마음을 아는지 아들들은 단 한 번도 엄마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욱 기쁜 것은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학교에서 성실함과 우수한 성적을 인정받았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두 아들 모두 모범생으로 불렸습니다. 남편 없이도 자식을 훌륭히 키워내고 싶은 소망이 전부였던 복자에게 그런 아들들은 더할 수 없는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또다시 세월이 흘러 큰아들이 중학교에 갈 무렵 복자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주도의 바다에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번엔 부산이었습니다. 바다와 도시가 공존하는 부산은 복자에게 기회의 땅이 되어줄까요? 복자는 자신의 이름값을 단단히 했습니다. 바다에서 배운 모든 경험과 근성을 바탕으로 부산에서 식당을 차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직접 잡아올린 해산물과 제철 횟감을 손님들에게 내어주는 방식이었죠. 손님들은 복자의 손맛과 정성에 매료되었고 식당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두 아들도 복자의 기대에 부응하듯 명문대에 입학했으며 나란히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자의 두 아들은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았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그 손자들이 커가는 사이 복자는 어느덧 팔순을 바라보는 복 많은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어머님 팔순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식사하시고 하루 재밌게 노시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게 어때? 저는 팔순 여행 보내드리려고 그랬죠. 남해안 일주로요. 거기서 제주도까지 모시고 내려가려고요. 고향에 다녀오신 지도 꽤 되셨잖아요. 어머님도 서울 생활 갑갑하다시고 겸사겸사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그래,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젊을 때 고생하셔서 허리도 무릎도 안 좋으신데 괜찮으실까? 장거리 여행이 힘들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네. 형님도? 저희가 계속 차로 모실 건데 뭐 얼마나 걸으시겠어요. 남편이랑 월차까지 내서 준비했어요. 어머님 모시고 다니면 더없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여튼 어머님 중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냥 직접 여쭤보자. 어머니 성격에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본인이 싫다시면 소용없잖아. 이리하여 결정권은 복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복자는 두 며느리의 말에 흐뭇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간소하게 하자꾸나. 식구들끼리 밥이나 먹고 치우면 되는 걸. 무슨 잔치까지. 맨날 먹는 밥이 그 밥이지. 팔순날 밥맛은 뭐 특별하다더냐? 어머님, 그래도 날이 날이니만큼. 아니, 그냥 바람 쐰다 생각하시고 고향 쪽으로 저희랑 같이 다녀오세요. 네? 둘째 며느리는 복자에게 살갑도록 팔짱을 끼며 얼굴까지 부벼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아양은? 실은 말이다. 요새 자꾸 돌아가신 니들 아버지가 꿈에 보이는데 그 사람이 자꾸 불쌍해서 당최 마음이 좋지가 않구나. 혼자 외롭게 있는 게 보여서. 그 양반 생각만 하면 잔치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니 말이야. 복자는 말끝에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느끼는 슬픔을 조용히 전했습니다. 그만해라, 동서. 큰 며느리가 나지막히 둘째를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요. 어머님 모시고 제대로 다녀오려고 이미 예약금까지 다 주고 왔단 말이에요. 요새 여행은 못 가면 환불도 안 해줘요. 아깝게 그 돈 다
날리실 거예요. 그냥 저희랑 가세요. 아버님도 꿈에서 외로워 보이셨다면서요. 그럼 더더욱 저희가 가서 안 해롭게 해드려야잖아요. 네. 어머님. 하여간 내가 네 등살에 못 산다. 그래, 뭐 얼마나 좋은 데 구경시켜 줄 테냐. 어디 한번 따라 나서 보자. 복자는 마지못해 하지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팔순기념 여행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계략의 시작이었으며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될지 말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떠난 여행길, 복자와 작은 아들 내외가 처음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통영이었습니다. 복자는 통영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복자는 변해버린 도시의 풍경에 감탄하며 연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변해버린 건물들, 도로가 새로 나서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 구역들 사이로 아직 옛 모습을 간직한 장소가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수차례 주인이 바뀌었겠지만 복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행복을 쌓던 백반집 주위로 들어서자 추억이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공간에서 과거의 자신과 남편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남편은 투박한 가난뱅이의 모습이었지만 복자는 누가 봐도 부잣집 마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의 그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면 지금의 복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보, 이만하면 성공이야. 당신 잃고 길바닥에서 실성한 듯 울던 내가 오늘날 자식들 데리고 참 용됐지 뭐야? 복자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저 아픔으로 남았던 그 시절이 이제는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복자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복자는 여기까지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원찮아도 아직은 건강이 허락할 때 남편과의 시간을 다시금 추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둘째가 새삼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눈치 빠른 둘째 며느리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말 듣길 잘하셨죠? 거봐요. 옛말에도 둘째 며느리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단란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복자와 아들 내외는 함께 인근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환한 미소와는 다르게 복자는 찜찜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간밤의 꿈꿈이 문제였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세상 모든 근심을 짊어진 표정으로 복자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자는 그 모습이 어쩐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영감탱이, 즐거운 여행길에 배 아파 질투가 난 건가? 복자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남편의 무겁고 어두운 얼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찜찜한 마음을 달래며 복자는 가볍게 아침을 먹고 아들 내외의 차에 올랐습니다. 어제 너무 기분 좋게 다녀서 나도 모르게 무리를 했나 보다. 오늘은 적당히 좀 쉬엄쉬엄 다니자꾸나. 근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게냐? 복자의 눈에 들어오는 창밖 풍경이 익숙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자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쉬엄쉬엄 가자는 복자의 말에도 아랑곳 없이 아들 내외는 한참을 달려 어느 한적한 시골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야? 복자는 중얼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리고 보니 저 멀리 덩그러니 서 있는 커다란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은 유독 고요하고 한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바닷바람만이 적막하게 불었습니다. 복자는 이곳이 어디인지 도통 알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경치 좀 보세요.
공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가 특별히 어머님이 해서 예약한 곳이에요. 저기 저 건물이요. 돈 많은 노인분들 쉬시면서 건강검진하시는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오죽하면 대기업 회장님들도 줄 서서 예약을 한대잖아요. 그래? 내가 네 덕에 늦음하기 호강이다. 이렇게 좋은 데까지 데려와서 검진도 시켜주고 내가 참 복이 많구나. 복자는 진심으로 작은 아들 내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데 복자는 무언가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기업 회장님들이 줄 서서 예약할 만한 고급스러움이나 안락함이 건물 내부에서 느껴지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접수대에 있던 직원이 멀리서부터 복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임복자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복자는 엉겁결에 내하고 대답을 하긴 했으나 지극히 사무적이고 딱딱한 직원의 태도에 다시 한번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기분의 복자는 둘째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때 같으면 징글 맞을 정도로 복자의 마음을 파고들던 둘째 며느리지만 오늘은 그마저도 무심하고 뚱한 얼굴로 아예 고개를 돌리고 핸드폰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대체 뭐 하는 곳이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여기가 영 내키질 않는다. 다른 데서 묵거나 난 이만하면 되었으니 서울로 다시 올라가자꾸나. 마음속 불안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더 이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님, 제가 처음에 모시고 올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모르셔서 그렇지 다들 못 와봐서 안달들인데. 그럼 너희도 나랑 여기 계속 같이 있는 게지? 둘째 며느리는 서둘러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요. 여기가 원체 비싸서 저희까지 있기엔 솔직히 좀 부담이 되어서요. 저흰 가까운 곳에 저렴한 데서 묵기로 했어요. 오늘 하루는 여기서 검사 받으시고 쉬시면 돼요, 어머님. 나중에 여기 사람들이 아프신데 찜질이며 안마까지 다 해줄 거예요. 모처럼 나오셨으니 아무 걱정 말고 그냥 여기서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계세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러 올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아들 내외는 낯설고 내키지 않는 곳에 복자만을 남겨둔 채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나자 복자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복자는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자꾸만 가슴이 쿵쿵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방문이 열리며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냉랭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복자에게 말했습니다. 임복자 어르신, 가지고 계신 짐 여기 바구니에다 넣으시고 옷은 이걸로 갈아입으세요. 복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룻밤 묵고 가는 건데 무슨 짐까지 다 맡기라는 거야? 그녀는 병원에서 주는 옷만 받아들고 가방은 계속 지니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다가와서는 그 가방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가방 여기 주시라고요. 이 안엔 내 핸드폰이랑 신분증, 지갑이 들어있어요. 내가 그걸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복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지지 않고 고지식하게 대꾸했습니다. 여기 오셨으면 방침대로 하셔야죠. 그 말과 함께 직원들은 복자의 가방을 빼앗듯이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복자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지며 복자는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지? 그제야 어젯밤 꿈에서 본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복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젓고 있었던 그 표정. 나 혼자 편히 산다고 질투한 게 아니라 나를 걱정하고 있던 거였어. 그것도 몰라보고 내가 호랑이 굴까지 따라 들어온 게야. 복자의 눈에는 서러움과 원망, 분노, 그리고 두려움에 눈물이 가득 어렸습니다. 직원들이 들어와 가방을 가져간 이후로는 아무도 복자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가중되자 복자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한참 서성이며 누군가를 마주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시고 그냥 여기서 잘 계시면 되세요. 그러던 중 복도 구석에 멍하니 앉아있는 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침울한 표정의 그녀. 복자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대체 뭐 하는 데인가요? 멍하니 앉아있던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뭐 하는 데긴 부모가 따버리는 데지. 댁내도 모르고 왔구만. 복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복자의 걱정과 의심은 과연 사실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식들이 병원비만 대고 나 몰라라 한다고. 더러 상황이 나은 사람들은 가뭄에 콩나듯 자식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식들이 멀리 있다고 핑계대고 잘 오지도 않아. 부모를 멀리 처박아 놓고선 바쁘다고 못 온다지. 그게 작정하고 갖다 버린 거랑 무에 달라. 복자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신을 이렇게 처참하게 버리다니 정신이 아득해지며 복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들 나를 팔순 여행에 보내준다고 꼬셔서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버렸다고? 새삼 그동안 둘째 며느리가 짓던 그 미소와 아양이 뱀처럼 사악하게 느껴지며 복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이것들을 돌아가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복자는 반드시 이곳에서 나가리라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복자는 그렇게 뜬 눈으로 첫날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밤사이에 두터운 분노 사이로 돌아올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을지 몰라. 그래, 오해였을 거야. 설령 애들이 진짜로 날 버린 게 맞다 해도 오늘만큼은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용서를 빌며 날 다시 찾아올지도 몰라. 맞아, 큰아들도 있잖아. 내가 없어졌으니 어떻게든 날 찾아낼 거야. 하지만 복자에게 닥친 현실은 신락 같은 희망까지 산산이 부수어 버렸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6인실로 자리를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1인실에 있다가 억지로 옮겨진 6인실의 풍경은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상태가 중한 치매 노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밤새도록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혀 상처 위에 상처가 덧나 거의 뭉개지다시피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복자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하는 걸까? 복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절망과 우울이 복자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야속한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복자가 이곳에 온 지 2달이나 되었습니다. 임복자 어르신, 오늘 목욕하시는 날이에요. 일어나세요. 복자는 보호사의 말을 듣고 무표정한 얼굴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친 몸을 끌며 목욕탕으로 향하던 복자는 어느새 자신이 얼마나 야위어 버렸는지 깨달았습니다. 보호사는 그저 복자의 몸무게가 빠지는 걸 걱정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몸무게가 자꾸 빠지시네요. 식사 잘 안 하시죠? 그러면 기운 떨어져서 안 돼요. 몸도 잘 못 추스리실 테고. 그녀는 복자에게 친절하게 다가왔지만 복자는 이미 마음의 문을 철저히 잠근 상태였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교원 영색에 대일 대로 대인 복자는 오히려 친절한 사람을 더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고향이 어디세요? 보호사가 목욕을 거들며
연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제주도. 무심히 기계적인 답변만 하는 불쌍한 복자 씨. 아, 그럼 제주도에서 태어나 쭉 사셨어요? 아니, 통영. 그리고 부산. 어머, 우리 엄마도 부산에 사시는데? 부산 어디세요? 태종대 근처. 아유, 좋은 데 사셨네요. 좋은 경치 많이 보셨겠어요. 아니, 물질했어. 그거 팔아먹고 살았지. 정말요? 우리 엄마도 태종대에서 장사하셨어요. 거기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해물라면 끓여주는 작은 식당 하셨거든요. 우리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할머닌 더 하셨겠다. 복자는 무거워진 입을 오랜만에 열었습니다. 그땐 너나 없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복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보호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아는 사람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제야 보호사의 가슴팍에 새겨진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숙희. 윤숙희? 복자는 자기도 모르게 이름을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제 이름 이제 하셨구나? 네, 제가 숙희예요. 우리 엄마가 제 이름으로 분식점도 하셨어요. 숙희네라고 불렀죠. 그래, 맞아. 숙희네. 기억 저편 아득히 묻어두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숙희네. 각자의 이름이 있어도 불리지 않던 시절. 본래 이름이야 다들 있겠지만 그저 숙희네로 통했던 시절. 각자 남편을 먼저 보내고 비슷한 처지로 가장 많이 의지했던 숙희네. 몇 년을 그렇게 가족보다 더 의지하고 살았으면서 제대로 된 이름조차 알아두지 못한 게 내심 후회가 되었습니다. 복자가 아득히 기억하는 그 시절 그 꼬마는 과연 지금 복자 앞에 있는 50대 중년 아줌마가 맞는 것일까요? 복자는 기억의 조각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복자의 말투는 가장 친한 지인의 딸을 대하듯 친근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숙희는 엄마를 닮았니? 복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와,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어요. 숙희가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아빠 없이 고생을 참 많이 했지. 나도 비슷한 처지였지만. 복자는 오랜 시간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를 아세요? 숙희가 놀라며 물었고 복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알 것 같아. 오랜 무기력은 복자의 잡초 같은 생존 본능을 마비시켜 버린 듯 했습니다. 복자는 숙희가 하늘에서 남편이 내려준 구원의 동아줄임을 한동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목욕이 끝나고 옷을 입은 후 숙희가 가방에서 로션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바르세요. 손바닥에 로션을 탁탁 털어 얼굴에 문지르니 그 순간 요양원에서 좀처럼 맡을 수 없는 상쾌하고 깨끗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간 복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숙희야, 너희 엄마 지금 어디 계시니? 아직 살아 계시지? 맞지? 복자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네, 여전히 부산에 계세요. 복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숙희야, 제발 엄마한테 내 이야기를 꼭 좀 전해다오. 복자라고 하면 알 거야. 내가 복자다. 네가 좀 전에 태종대라 그랬지. 거기서 내가 너 크는 것도 다 보고 했어. 우린 친자매나 다름없이 지냈단다. 오늘 저녁까지 내가 편지를 한 장 써줄 테니 이따 저녁에 나한테 꼭 좀 들려주려무나.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여기 직원들한테는 반드시 비밀로 해주렴. 내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한다. 네, 알겠어요,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한테 바로 전해드릴게요.
종이랑 쓰실 거 가져다 드릴게요. 수키는 복자를 안심시키려 온 노력을 다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복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들어 수키네 가족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글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새로운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큰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역시나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키네에게는 그 편지를 큰아들 주소로 꼭 좀 보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복자는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구원의 손길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은 더디고 무겁게만 흘렀습니다. 드디어 나흘째가 되던 날 아침, 복자는 며칠 동안 목이 빠져라 먼 창밖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화들짝 열리더니 수키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어서 챙겨 나오세요. 큰아들 내외가 왔어요. 복자는 분명히 들었지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뭐라고? 정말 내 아들? 분명 큰아들 맞지? 네, 정말이에요. 지금 로비에 계세요. 그냥 얼른 몸만 나오세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옷을 바꿔 입을 겨를도 없이 환자복 그대로 슬리퍼를 신은 채 복자는 큰아들을 만나러 그 지옥 같던 병실을 나섰습니다. 1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키는 복자가 불쌍하고 걱정되어 곁에서 단단히 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키야,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 돌아가다니. 아줌마, 그냥 다행이다 생각만 하세요. 그 편이 나을 거예요. 엄마가 아줌마 편지를 받고 며칠을 우셨는지 몰라요. 다시 아드님과 행복하실 생각만 하시고 가슴속 원망은 되도록 접으시고요. 엄마가 아줌마 뵈러 곧 서울로 가신다고 했어요. 수키는 환하게 웃으며 복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이 은혜 잊지 않으마. 정말 고마워. 복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로비로 나섰습니다. 복자가 보이자 큰 아들 내외는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복자는 그 자리에서 두 팔을 벌리며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아들아, 너가 정말로 왔구나. 살아서 내가 널 다시 만나게 되다니. 복자의 목소리는 울컥하며 터져나왔고 아들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늦었죠.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후회와 슬픔, 동생과 동생댁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야, 너가 와줘서 됐다. 그걸로 됐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복자는 아들의 품에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뒤따라와 복자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같이 가요. 다시는 혼자 계시게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우리의 복자 씨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다시 세상 밖으로 보통의 일상으로 드디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복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 무조건적인 신뢰만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쯤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노년의 삶에서도 언제나 중요한 건 스스로를 돌보는 힘일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도 동시에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함께하는 사람도 가족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썰튜브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들을 자유로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